프랑스 철학가 문학 비평 서문 한 사물에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은 그저 그 사물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응축되어 있는 사건이 어떻게 터져 나오는가를 몸소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의 사건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 사건을 가능케 한 시간들의 직물 속에 아예 몸을 들이우는 것이다. 아예 몸을 들이운다는 것은 나의 몸에 응집된 시간의 흔적들을 사물에서 터져 나오는 사건의 깊이에 따라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고, 사건에서 풀려 나오는 시간들의 율동에 맞추어 함께 풀려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과 같다. 그같이 함께 떨리면서 흘러가는 과정에서 나의 몸은 풀려나면서 더욱더 두툼하게 부풀어 날 것이다. 그런 다음 더욱더 풍부하게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늘 다가와 있는 죽음 속에서조차 즐거울 수 있는 것은 그렇듯 나의 몸이 더욱더 풍부하게 풀려나는 데서 전율이 온몸을 안팎으로 휘감기 때문이다. 책의 출간을 알리고 축하하는 서문을 쓰는 의례적인 지면을 빌려 이렇게 함부로 개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는 건 안다. 하지만 한국 프랑스 철학회에서 기획 출간하는 이 책, 프랑스 철학가 문학 비평의 출간 원고들을 읽은 뒤 그 강력한 감동의 여진을 숨길 수만은 없었다. 한국 프랑스 철학회가 설립된 지 어언 4년이 다 되어간다. 프랑스라는 지리적인 명칭을 단 철학 모임을 결성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굳이 특정 국가의 이름을 딴 철학회를 이 땅에서 왜 만들었는지는 프랑스 철학회에서 기획 출간하는 이 책을 읽으면 상당 정도 이해가 될 것이다. 라캉, 사르트르, 메를로, 퐁디, 레비나르, 리퀘르, 블랑쇼, 들로에즈, 푸코, 데리다, 바다우, 프랑스 현대 철학 사상에 걸출한 인물들이다. 이들의 철학 사상을 독일을 비롯한 다른 유럽 대륙권이나 영미권의 철학 사상을 독일을 비롯한 다른 유럽 대륙권이나 영미권의 철학 사상과 특별한 변별되게 아우를 수 있는 공통된 집안을 찾기란 물론 쉽지 않다. 한 가지를 꼽자면 이들이 배타적인 철학의 전유지를 전혀 고집하지 않고 철학을 다른 사유의 영토로, 특히 문학과 예술의 영토로 근본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다른 방식의 사유도 마찬가지겠지만 철학적 사유 역시 배타적인 사유지를 거느리고 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닐진데, 어느 정도 전통적인 사유의 경계를 인정하면서 그 경계를 충분한 근거를 갖고서 마음껏 넘나드는 사유의 힘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철학적 사유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철학적 진리가 존립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있지도 않은 철학 교의의 사유 영역으로서는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철학적 진리는 자신을 벗어나는 곳, 지독한 삶과 대결하는 그 모든 방식의 사유의 몸짓, 혹은 몸짓의 사유에 널리 스며들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특히 철학과 마찬가지로 언어적인 표현으로 삶과 존재, 혹은 존재와 삶의 교직에서 이미 늘 비춰지고 있는 온갖 미세한 결들을 드러내는 문학은 그 미세한 결들을 더욱 미세하고 깊이 있게 만들고자 하는 철학과 심지어 한 통 속으로 엮어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까닭으로 앞에 열거한 프랑스 현대 철학 사상의 거장들에게서 문학 세계에 진입해 들어가는 사위의 몸짓을 염탐한다는 것은 가히 즐겁지 않을 수 없다. 김상환, 김석, 박준상, 병광배, 서동욱, 서용순, 신인섭, 심세강, 윤성우, 이 책의 필자들의 면면을 다 살필 여유는 없다. 이들은 모두 프랑스 철학의 본거지로 유학을 떠나 강렬한 철학적 삶의 바탕을 훑고 한국으로 돌아온 학자들이다. 이들이 국내외 곳곳에서 발휘하는 연구 역량은 눈부시다. 거상으로 우뚝 솟은 대단한 철학자를 마주 대하다 보면 그들의 미용에 매몰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들은 저들의 철학 사상을 너끈하게 소화해낸 뒤 무엇보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삶을 희롱하고 망가뜨리는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해 각기 나름의 근원적인 비판적 안목으로 대결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들에게 프랑스 현대 철학 사상은 이러한 힘을 발휘해 나가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인 것으로 여겨진다. 본인의 무능력과 가문함으로 인해 한국 문학계가 어느 정도 철학적 사유의 깊이를 조탁해온 상태인지 제대로 모른다.
하지만 한국 철학계가 이제야 문학과 예술의 깊은 경지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알게 모르게 그 깊이를 받아내어 철학적 사회를 풍부하게 열어나가고자 하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만은 확실하다. 한국의 문학계와 철학계 양쪽으로 새로운 사유의 길들을 안내하고자 하는 이 프랑스 철학과 문학 비평을 시발점으로 해서 아무쪼록 한국 지성계에 한층 더 깊고 미세한 사유의 열정이 심지어 난무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미국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의 폐해가 바닥을 모르고 그 거품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언필칭 실용주의라는 통치 이데올로기로 부장한 인문학적인 정권의 오리무중이 넘쳐나는 이 시기를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서 더 강렬한 삶이 빛날 수 있는 기회로 반전시키는데 이 책이 일조하기를 바란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귀한 글을 주신 위 9분의 필자들에게 감사하기 이를 데 없다. 특히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과 편집을 도맡아 노심초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동우 선생님께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책의 교정에 도움을 준 서강대 철학과 대학원의 김동규, 김웅열, 김현선, 노정태, 박경남, 그리고 책의 교정과 더불어 까다로운 색인 작업을 도맡아준 김강철의 노고도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학과 지성사 편집부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한국 프랑스 철학회장 조강재, 기획의 말, 섬세한 전기작가 슈테판 치바이크는 발자크의 습작시설 그러니까 아직 진정한 소설가로 불리기 이전 무렵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20살짜리는 자기가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이 되려는지 아직 분명한 생각이 없었다. 철학자인지 시인인지 소설가인지 극작가인지 아니면 학자인지 어디를 향할지 모른 채 다만 희망을 느끼고 있었다. 발자크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릴 작품이 철학적 체계인가 아니면 교회 지역의 오페라 대본인가 낭만적 서사시인가 아니면 소설인가 슈테판 치바이크의 발자크 평전 아니니 옮긴 푸른 숲 청년 발자크의 두뇌는 문학만의 소유가 아니었다. 발자크라는 용광로 안에는 어떤 생명체로 펼쳐질지 모르는 복잡한 조직체가 누리는 은밀한 밤처럼 철학과 문학이 함께 들끓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광경은 또 다른 유명한 장면에서도 목격할 수 있지 않은가. 푸치니의 무대 감각과 음악적 즐거움을 빼고 그 줄거리만 생각한다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버릴 만큼 참담한 작품인 라보엠에서 철학자 콜린에는 시인 로돌포와 함께 라틴 구역 안의 낡은 아파트에서 궁상을 떨고 있다. 이 아마추어들은 놀라운 것을 생산해낼 실험실의 화로 안에서 서로 뒤섞인 채 장래를 위해 재련 중인 것이다. 로돌포가 쓸데없이 여자에게 한눈을 파는 바람에 우리는 철학과 문학의 뒤섞임이 만들어내는 태양에 불타는 화학 반응을 목격하는 대신 감상적인 작업남에 그대의 찬손을 듣는 데 만족하게 되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며 인생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냐를 냉혹히 검토해보자면 이 편도 꼭 나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들은 얼마나 예외적인가. 서로 별개의 객체가 되어 완전히 상대방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샴샴둥이처럼 뒤얽힌 철학과 문학이 끝끝내 두 갈래로 쪼개져 버리는 것은 마슈레 같은 사람에 따르면 18세기 말년부터다. 피에르 마슈레, 문학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서민원 옮김, 동문선. 이 시기의 유산들 가운데 언어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에서 성립하는 문학과 언어가 진리의 담지자라는 데서 성립하는 철학의 대립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칸트의 다음과 같은 구전이다. 시민의 지성을 방해한다. 나는 표현의 아름다움이 더 이상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 때까지 루소를 읽고 또 다시 읽어야 했다. 이성만으로 그의 글을 포착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이다. 이제 문학은 진리의 여백으로 밀려나 버리게 된 것이다. 지적인 세계에 더할 나위 없이 고집스러운 분과 영역의 구획이 들어서고 경찰의 버금가는 규칙의 수호자들이 이 구획의 담벼락을 오래도록 감시하는 시대가 탄생하였다. 이 경찰들의 과업은 쪼개진 분과 영역들 안에서 이미 통용되는 명제들의 올바름에 허울을 씌워주는 것, 즉 정당화하는 것이지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줄 규칙과 무관한 언어가 침입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사정은 훨씬 나아졌다. 하이데거가 코기토와 상관적인 표상적 진리, 배우의 근본적 진리에 접근하는 길로 시어를 내세운 이래 현대 철학은 자신의 한계를 기록하는 동시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문지방으로서 문학의 언어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문학은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 없어두고만 있으면 그저 약간 아름다운 장식이 되어주는 진리의 여백이 아니라 철학의 한계 개념으로 축혀 올려진 것이다. 보편타당한 명제 수립의 규칙을 찾는데 또는 수로가 주어에 붙을 권리를 어떻게 지내는지 정당하는 데
골몰하던 철학은 수로 논리가 포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지점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오르페우스의 수금 같은 노래 부르는 안내자, 바로 문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책이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은 이러한 깨달음의 최정반에 자리 잡고 있는 자들이다. 사르트르, 레비나스, 블랑쇼, 메를로 퐁디, 르케르, 라칸 같은 전쟁 전 시대부터 시작해 68혁명과 구조주의 이후에 들레즈, 푸코, 데리다, 바디우 등에 이르는 반세기 이상의 긴 기간 동안 현대 프랑스 철학은 표상적 진리의 바깥에보다 근본적인 영역으로 통하는 다양한 길을 문학의 언어에서 발견하면서 철학과 문학 모두를 풍요롭게 해왔다. 철학은 새로운 나침반을 얻은 듯 진리의 신대륙으로 이어지는 먼 바다까지 나가볼 수 있게 되었으며, 문학은 자신의 언어가 통상적인 형식이나 속견으로 환원되지 않는 세상 안에 전혀 등가물을 가지지 않는 낯선 침입자의 자격으로 존재의 질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표적인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의 문학론 일반을 검토하고 그 성과를 정리하고 있는 이 책은 바로 이러한 풍요로움의 구체적 기록인 것이다. 이 책의 기획은 한국 프랑스 철학회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2005년 초에 추운 날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우리는 이런 물음을 몰두하고 있었다. 도대체 이런 학술적 모임은 사회 안에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존재해야 할 것인가? 존립해야 할 것인가? 꿈꿀 수 있는 그 존립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우리의 학문적 관심과 대중 일반의 관심이 같은 소설점을 향해 빨려들듯 시선을 던지고 그 심연에 대해 서로 말을 건네기를 원하는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한국 프랑스 철학회의 첫 번째 저작 사업인 이 기획을 통해 독자들과 바로 이런 관계를 수립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 이 책을 미완성으로 만들어서 당신에게 드린다. 지금 이 책을 미완성으로 만들어서 당신에게 드린다. 문장들을 따라가는 당신의 빠른 눈과 깊은 사이유가 이 책을 비로소 완성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조각난 홀라의 예물은 이렇게 우주의 나머지 한 조각 퍼즐을 소유한 당신을 통해 완전한 형태를 찾을 것이다. 신뢰를 기념하기 위해 선물하는 축제일의 은빛 목걸이처럼 그렇게. 2008년 가을. 기획 책임자 서동욱. 정신분석, 현상학, 실존주의 그 지변. 라캉의 문학론. 라캉에 따르면 언어는 사유의 도구가 아니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한다. 그리고 언어적 활동인 작가의 글쓰기와 독자의 텍스트 독해는 상호 주체성의 구조에서 시니피향을 외계로 이루어지는 동일한 행위라고 라캉은 강조한다. 이 글의 목적은 에크리에 실린 도둑맞은 편지에 관한 세미나와 햄릿의 분석을 통해 문학에 대한 라캉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라캉은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소설 도둑맞은 편지를 분석하면서 자신이 고안한 시니피향 논리를 중심으로 문학 텍스트의 위상을 설명한다. 포의 소설에서 이야기 전개와 인물들의 역할은 편지의 순환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설의 주인공은 인물이 아니라 시니피향을 의미하는 편지이다. 편지는 그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로 편지를 둘러싼 세 가지 시선을 상호작용하게 만든다. 이처럼 문학을 보는 라캉의 독창성은 텍스트의 내용, 시니피에 보다는 의미가 배제된 시니피향의 구조와 역할을 강조하는 데 있다. 시니피향 논리와 무의식적인 언어적 본성 이론은 햄릿의 분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햄릿은 대타자인 어머니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햄릿은 자신의 욕망을 전혀 알 수 없다. 햄릿 자신의 욕망은 불가능한 욕망이며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라캉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상징계의 주인인 대타자의 욕망이며 대타자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에 대한 욕망이다. 그러므로 욕망은 상징계에서 지체될 수밖에 없는데, 라캉은 이를 햄릿의 욕망과 갈등을 분석함으로써 잘 보여준다. 라캉은 또 문학 작품의 분석을 통해 상징계의 전능성을 강조하지만 한편으로는 상징계와 실제계의 긴장과 역설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문학은 어떻게 보면 상징계와 실제계의 낸 구멍을 메우려는 시시포스적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제임스 조이스에 의해서 보듯 창작 행위는 그 자체로 향이 될 수 있다. 자율적인 신앙과 논리의 문학인 효과인 문학.